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언적인 것, 어떤 것, X,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도 계속 이 하나의 의식, 선언적 X가 무엇인지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75쪽 6번부터입니다. 모든 인식은 개념을 필요로 한다. 이 개념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혹은 불분명하더라도 개념을 필요로 한다. 허나 개념은 형식상으로는 항상 어떤 보편적인 것이요 규칙으로 쓰이는 것이다. 가령 개념이 생각하는 바, 다양의 통일로서의 물체 개념은 우리가 외적 현상들을 인식하는 데 대한 규칙이다. 그것이 주어진 현상들에 있어서 직관의 다양의 필연적인 재생을, 따라서 직관의 의식에 있어서의 종합적 통일을 현시함에 의해서만 직관들의 규칙일 수 있다. 가령 물체라는 개념은 외재하는 어떤 것을 지각할 무렵의 연장의 표상을, 그와 동시에 불가침입성 형태 등의 표상을 필연적이도록 한다. 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식은, 모든 알매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념이 뭡니까? 감성과 오성이 결합되어 우리에게 주는 최초의 어떤 인식, 어떤 알미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칸트를 읽기 시작한 첫 번째 강의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3페이지 말미쯤에 나와 있습니다. 무규정적인 대상이 현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현상, 물 자체, 감성, 오성 이러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다 개념화되어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았다고 하는 순간은 이 개념을 버리고 제외시키고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컵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아 차가워 혹은 아 뜨거워 한다고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갑다 혹은 뜨겁다 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감각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이것이 가장 1차적이고 근본적인 알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차갑다는 것, 뜨겁다는 것, 이것이 벌써 하나의 개념 아닌가요? 차갑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뜨겁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린 손에 닿은 이 통증을, 이 고통을 차갑다, 뜨겁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차갑다는 개념 혹은 뜨겁다는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을 보면 엄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걸 만지고 놀래서 응애하고 올 거고요. 뜨거운 것도 만지면 놀라서 응애할 겁니다. 무엇인가가 부딪혀 아프면 응애하고 울 거고요. 무엇에 찔려 아프면 응애하고 울 겁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에 대한 그 어떤 개념화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저 응애하고 울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식은 개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경험하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것 같고요. 좀 미약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이 없이는 절대 인식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리고 이 개념은 이제 우리의 알매, 우리의 경험에 어떤 규칙과 형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감각자료라는 개념이 하나 있으니까요.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이것은 차갑다, 이것은 뜨겁다, 이것은 미지근하다라는 암과 경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의 느낌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뜨거운 거다, 혹은 이 정도는 미지근한 거다, 혹은 이 정도는 다 차가운 그런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든다면요, 시각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무수하게 많은 색의 스펙트럼을 인식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문화권마다 저 다양한 색을 다르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 7가지의 무지개의 색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 똑같이 빨갛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도 빨갛고요. 고추도 빨갛고 딸기도 빨갛고 토마토도 빨갛습니다. 엄연히 이야기하자면 그 빨간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빨갛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어떤 개념은 규칙으로 사용된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칸트는 우리가 개념이 규칙으로 사용되는 것을 물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예가 더 어렵습니다. 자주 느끼는데요. 아마 제 강의를 계속 들어왔던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가 더 어려워서 예를 이해하는 것이 원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쏟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딱 그렇습니다. 칸트의 말은 이렇죠. 물체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물체라고 하면은 어떤 연장이 있는 것, 불가침입적인 것, 나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그 규칙을, 필연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물체라고 하면 꼭 공간 중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음, 즉 연장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모양이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불가침입적이에요. 결코 이 연필이 제 손바닥을 뚫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영장체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필연성의 근저에는 항상 선험적인 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직관들의 다양을 종합할 즈음에, 따라서 객관의 일반의 개념들을 종합할 즈음에도, 따라서 경험의 대상들을 모두 종합할 즈음에도 의식의 통일이라는 선험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선험적인 근거가 없고서는 우리의 직관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상도 사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상이란 개념이 그것에 관해 이런 필연적 종합을 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논의를 가지고서 칸트는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필연성의 근저, 인식과 대상을 일치시키는 내 앞에 어떤 대상, 어떠한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근저에는, 그것의 밑바닥에는 항상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경험의 밑바닥에 혹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이 선험적인 조건을 칸트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네, 의식의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했던 논의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묶어주는 하나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험적인 X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경험은 규칙적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의 인식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경험 이전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이며, 이런 하나의 의식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험이, 알미 가능하게 된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죠. 직관만 가지고는 결코 사유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직관은 우리에게 알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사유의 능력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저 의식의 통일에서 드디어 우리에게 알미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의식의 통일을 칸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근원적이요 선험적인 조건은 선험적 통각임에 틀림없다. 내적 지각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가 규정됨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의식은
경험적일 따름이요 항상 가변적이다. 내적 현상들의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는 항존적인 자아가 있을 수 없고 이런 자기의식을 보통 내감이라고 하고 혹은 경험적 통각이라고 한다. 수적으로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 표상될 터인 것은 경험적인 소요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는 없다. 모든 경험에 앞서고 또 경험 자신을 가능하게 하는 바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수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선언적인 전제를 타당하도록 할 것이다. 자, 칸트는 우리의 의식 근저에서 저 밑바닥에 있어서 의식을 통일하는 하나의 의식을 선언적 통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선언적 X, 의식의 통일, 이러면 다 어떤 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선언적 통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하나의 의식의 통일, 모두 다 선언적 통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칸트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칸트는 우리 인간이 일상에서 느끼는 자기의식은 경험적인 통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존적인 자아, 즉 우리에게 근원적이고 어떤 영원한 그런 자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예를 들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 구성원에서 홀로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 나와 친구들하고 놀 때, 친구들하고 흥겹게 지낼 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에 있을 때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들이 전부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러므로 칸트는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자기의식, 우리가 상식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나의 주관, 이런 것들은 결코 선언적 통각은 될 수 없고요. 겨우 경험적 통각에만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언적 통각이 있어야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언적인 조건이 되는 그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런 경험적인 통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 선언적 통각이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 긴 시간 같이 함께 읽고 공부하고 고민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나가면서 열심히 우리의 견문을 그리고 생각을 넓히고 깊이 있게 만들기를 바라겠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